자, 우선 이것도 참 이거 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대법원의 문제, 조의대 문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 가슴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법의 졸속 판결에 대해서 법학계에서도 지금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창록 경북대 교수가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이거는 재판이 아닌 정치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대법관 10명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의원,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이 법학과 교수들이 이 조희대에 대한 탄핵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희대와 그 연수원 동기 판사 출신의 그 양승국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분도 초스피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이런 글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왜 이러는 걸까요? 대법원장은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같이 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분이 재판을 결코 가볍게 하는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랬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이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무리수를 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저 동료 판사 출신 변호사도 저런 얘기를 연수원 동기고 이제 판사로 이제 임관을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같이 이제 판사 생활 오랫동안 있으면서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 판결은. 이재명 그 대통령 되는 거 막으려고 지금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그 이틀 만에 그 서류를 7만 페이지를 본 거 있잖아요. 그거 로그 기록 열람 요구하기로 대법원에다가 요구하기로 오늘 결의를 했네요. 그러면서 조의대 탄핵 결정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요구로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하여튼 2시간 뭐 한 반 이상 그 난상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다라는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획득하는 과정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 고법 판결 이후 후보 자격 박탈 사태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있었는데 많은 의원들이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고법 판결 자체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일단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고 대신 고법 판결 자체가 대선 전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노정면 대변인이 이에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전략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렇게 했죠. 일단은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일단 당장 이제 그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대법관 10명에 대한 이제 선제 탄핵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여론들이 좀 모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일단 좀 신중의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5일 서울 고등법원의 기일을 좀 연기하는 쪽으로 그 의견을 지금 모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이거 나중에 좀 설명드릴까요? 자, 로그 기록 공개, 대법관 로그 기록 공개 촉구 서명은 이틀 만에 50만을 돌파했고요. 지금 70만 돌파했다는 얘기도 아까 있습니다. 7시 40분인가요? 7시 40분으로 70만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곧 내일이면 100만 될 것 같은데요.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지금 이 이슈는 거의 영린을 건드린 수준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지금 큰 그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시민 청원 운동 하나하나가 사실상 이제 그 서울 고등법원 이 재판부에 박변성 씨를 맡는 재판부에 이 국민들의 그 성난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희대의 눈치보다도 주권자인 이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라.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좀 의미 있는 우리 시민 주권을 지키는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좀 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파기환송심 그 재판부
파기환송실 맞는 이제 재판 서울고 형사 7부. 네.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운명을 쥐고 있는데 많이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좀 간과됐던 사안이 있어서 네. 저희들 오늘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죠. 네. 네, 재판장입니다. 네. 제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 연수원 23기죠. 23기. 네, 뭐 제주 출신이고요. 예. 그리고 양승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부터 양승태를 거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법 행정 업무를 이제 맡았던 네.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엘리트 코스를 걸어 오셨는데 일단 대법관 승진에서는 일단 불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잘 나간 판사는 아닙니다. 경력에 비해서. 그러네요. 예. 네. 지금 동기인 이제 23기뿐만 아니고 후배들도 지금 대법관에 승진을 했고요. 근데 다만 지난번 김상환 전 대법관 후보 37인 중에 한 명으로 올라갔어요. 번호표는 한번 뽑은 적이 대법관 있군요. 승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 그럼 대법관이 지금 되고 싶은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좀 고민이 되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자식이 확실하게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 일단 대법관도 됐었겠죠. 발탁이 됐을 거고 충분히 경력으로 봤을 때는 대법관 승진에 필요한 다 경력은 갖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름 이게 이제 어디다 베팅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가 대권을 잡을 것인가도 마음속으로는 좀 이렇게 계산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배석 판사들도 좀 보죠. 배석 판사들. 네, 박주영 판사입니다. 네, 이 박주영 판사를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법대관이고 산업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이공계 출신이군요. 네, 이러면 사실 서울법대 출신으로 그 순혈주의로 네.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사법 법조 대법원 이 대법관들 중심으로 한 이 법조 카르텔이 있잖아요. 선후배 뭐 라인들이 또 있죠. 네. 거기하고는 좀 그 라인은 아닌 거죠. 그러네요. 적어도. 네. 오히려 우리 일반 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기득권 카르텔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네. 오히려 좀 다행스럽기도 해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지난 2009년 9월 그 월간조선 기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니까 네. 우리법 연구회의 회원으로도 그래요. 등록이 돼 있어요. 네. 네. 네, 박주영 판사가 이제 2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남자 판사가 또 하나 있고 이건 여성 판사인데 이분은 여성 판사예요. 네. 우리법 연구회.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회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법 연구회라는 곳은 이 판사 국힘에서 계속 우리 문영배 재판관, 헌재 재판관을 공격할 때 우리법 연구회 가지고 계속 공격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좀 판사들 중에서도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뭐 그렇게 평가를 받아왔죠. 뭐 그 자체적으로는 다르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언론에서 계속 또는 비판을 할 때 자주 이제 인용이 됐는데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다. 그럼 저는 한편으로 좀 양심 있는 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이 박주영 판사가 서울대 아니 요 기사는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박주영 판사가 이제 주요한 이력이 뭐냐면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그 태블릿 PC 그 조작 얘기를 했다가 JTBC로부터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았죠. 그때 이 변희재 대표한테 이제 실형을 아마 선고했었던 그 판사입니다. 자, 그건 안 좋은 거네요, 그죠? 아니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단은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는 이제 박근혜 이제 탄핵의 그 말하자면 이제 스모킹 건으로 얘기됐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이제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제동을 좀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요때 이제 그 미디어워치 기사를 보니까 이 박주영 판사가 이제 과거 대학 시절에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보도가 되어 있는데
운동권 노래패 활동을 하면서 서울대 법조인으로 유명한 운동권 노래패 있어요. 메아리라고. 네. 예, 그 메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는 거. 거기서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꿨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그 서울 법대 출신의 이제 초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 라인은 아닌 거죠. 서울법대가 아니고 또 산업공학과 출신이고. 네. 근데 뭐 대학 때 이제 운동권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완전히 우파로 전향한 아주 극우 성향의 판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거 가지고 반드시 저거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늘 이제 어제도 저희가 전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어떤 판사가 평상시에 보였던 그 판결이나 성향들을 가지고 이런 비상시에 그 판사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사실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그건 뭐 못하죠. 그리고 일단 박주영 판사는 주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고에 있어서 배석 판사죠. 뭐 배석 판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결정에 중요한 이 판결에 관여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도 뭐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뭐 잘못된 그 내용이 나오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되겠죠. 네. 자, 주심 판사를 누군지 한번 볼까요? 네. 송미경 판사네요. 네. 부산 출신이고 네. 이화여대 법학과. 이화여대 이분도 뭐 서울대 법대 이렇게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형사 7부의 이제 그 구성만 놓고 보면 사실 형사 2부 제가 볼 땐 조희대 입장에서는 형사 2부가 형사 7부보다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좀 더 이 조희대 쪽에 좀 코드가 맞았던 게 아닌가. 네. 그런데 일단 지금 형사 7부에 지금 배당이 됐고 형사 7부에 배당된 이제 3명의 판사들은 제가 보기에 형사 2부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조희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긴장은 늦추면 안 돼요. 지금 뭐 사법부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극우 세력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극우 진영 쪽에서는 특히 이 박주영 판사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생명을 끊기는 좀 틀렸구나. 조금 낙심을 하고 있군요. 낙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태블릿 PC 그 사건에서도 굉장히 좌파적 판결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그 조희대가 이 거사를 좀 일으킨 거잖아요. 이 거사를 일으킨 이후에 결국 그 이 서울 고등법원도 그냥 놔두지 않고 굉장한 끊임없이 압력을 행사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박주영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석 판사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공판기를 이제 연기할지 말지 뭐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이 3명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의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어느 한 명이라도 사실은 이제 그 조희대 입장에서 그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포함이 돼 있으면 사실상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어되죠.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렇겠네요. 뭐 판사의 이제 그 성향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지적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정확한 분석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 판사가 평상시에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비상시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어렵긴 하다. 어렵긴 하지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재판부에 배당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또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형사 7부가 과연 조희대 쪽을 눈치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대명으로 가장 그 차기 지금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이제 이재명 쪽을 의식을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사실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시금석이 왔어요. 곧 옵니다. 언제냐면 7일 날 옵니다. 7일 날. 7일 날. 이 부분들을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7일이 왜 7일이 중요할까요? 7일은 지금 일단 연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평일을 맞이하는 첫날인데 그날이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하냐면 볼게요. 자, 일단 이 사건이 접수가 된 게 5월 2일이죠. 그리고 접수되자마자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그 소환장을 송달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첫 번째 그 송달은 우편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인편으로 집행관을 통해서 송달장을 발송을 했어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다 있습니다. 네, 두 군데.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첫 번째로 보낸 것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저건 여의도예요. 네. 인천지방법원,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계양이죠. 네. 예. 결국 이 두 개 지역의 우편이 아니고 집행관들을 통해서 직접 인편으로 소환장을 전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를 거쳐서 경상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저 법원은 명확하게 관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남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을 벗어나서 소환장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그 후보가 여의도나 인천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지금 저 상태에서는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집행관이 지금 뭐 일요일 날 저 소환장 들고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저 사람들은 언제 아니요, 움직이냐? 휴일 날도 움직입니다. 휴일 날도 움직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휴일인데 저분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아하.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할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나 인천으로 안 돌아오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이재명 후보가 네. 계속 안 돌아와도 되겠네요. 그럼 계속. 그러니까 자기는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도망가는 모양새를 보이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경상도, 전국을 한번 투어를 부산 하면서. 이렇게 투어를 하면 네. 사실은 지금 상태로는 저 소환장을 송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방법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7일 날 이제 평일이 되잖아요. 평일이 그러면 되죠. 이제 판사들이 출근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2명의 그 집행관들한테 이걸 전달하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됐잖아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재명 그 후보의 동선을 파악을 해서 다음에 이제 그 부산 지역에서 이제 만약에 유세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추가로 이 촉탁 촉탁서를. 법원을 추가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부산지방법원에 집행관을 지정을 해서 그 유세 일정에 맞춰서 가서 전달해라. 이러면 전달이 되는 거죠. 야, 그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 정도로 하면-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지금 계속 이 재판부는 미친 재판부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날이 7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금석이 바로 7일 날 네. 이재권 부장판사가 이재군 부장판사가 촉탁이 여기 집행관들을 보냈는데 못 받았어?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한 군데 더 해. 한 군데 더 해. 이러면 이것은 미친 거의 거죠. 적극적으로 5월 15일 날 이재명 후보를 불러내가지고 네.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있는 거죠. 그 그런데 정도가 되면. 그거 하지 않고 그걸 하지 않게 되면 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나 인천으로 안 들어오면 송달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고 네. 우리 형사소송법상에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로부터 5일 후에 공판을 열게 돼 있어요. 최소. 아하. 그러니까 5일 이상은 말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10일? 뭐냐면 10일 10일이 토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이 소환장이 도착하지 송달이 되지 않는다. 안 하면 그러면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은 연기해야 무조건 연기해야 됩니다.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런 뭐 장깨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네. 없지만 네. 일단 이 송달이 되지 않는 것도 이거는 뭐 법이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연기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그리고 연기를 하면 일주일 정도는 연기해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22일로 한 22일로 연기가 되고. 그리고 22일로 저는 연기가 되는 순간은 사실상 끝난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6월 3일까지는 뭐 그러니까 이런 원칙에 따라서 그냥 평상시대로 이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의대의 관성에 따라서 고법도 움직이는지는 7일 날 추가로 이 형사 7부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이재명 대표의 이 유세 일정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네. 집행관들한테 소환장을 전달하라고 명령을 할지 이걸 보면 됩니다. 7일 날. 일단 우리가 7일 날 네. 그 형사 7부,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여부도 한번 그때 한번 다시 또 봐도 되겠다 싶네요. 네. 지금 이제 뭐 실시간 채팅글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일단 그러니까 7일 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형사 7부가 무슨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뇌피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7일 날 출근해서 추가로 이 집행관을 추가로 지정해서 지정하지 않는다면 일단 이 형사 7부는 이게 보통의 경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일단 이 소환장을 송달하는데 안 되면 1차 공판기일 한 번 더 연기합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가요. 지금 이재명 후보도 10일까지는 당사나 네. 집으로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안 같습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가면 됩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막 편법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아니, 일정상 유세가 중요하니까 네. 전국을 막 쫙 돌면서 네. 제주도도 가고 뭐 이제 호남 지역도 가고 해서 전국을 다 돌고 한 11일쯤 복귀를 하시면은 끝나네요, 그냥. 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이 부분들이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네. 언론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가지고 이런 제가 얘기까지는 상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7일이 중요합니다. 연휴 끝나고 판사들이 출근해서 네.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끝까지 5월 15일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불러내고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면 뭐 한 번 더 공판을 열고 그때도 불출석하면 바로 이제 선고하는 이제 그런 걸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5월 7일 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소환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추가로 집행관을 지정을 할 겁니다. 네. 집행관한테 촉탁.